김광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실무 노동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계에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나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너무 답답하고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 하면서 돈만 벌고 사는 게 죄의식이 들어가지고요. 고민하는 중에 또 작년에 몇 가지 기자분들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같이 갔다가 몇 개를 좀 정리해서 중앙일보에 한번 기사를 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위에서 조금 할 말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번역을 잘 한선재단에서 기회를 주셔서 나름 강의하는 굉장히 나름대로 한 2달 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잘하려고 한 보름 전에 그 친구 전문가들 모아놓고 리허설까지 그래서 예상 질문도 많이 알고 그래서 순서도 많이 바꾸고 내용을 조금 보충했습니다. 그 강의로 들어가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뭐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특히 노동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그런 면에서 우선 제가 이 꼭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고등학교 때는 노동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그 최저임금법 문제만 해도 저는 이 지금 정권의 성격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득이 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조금 진보 쪽 출신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최저임금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 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인간이 한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힘들긴 하지만 이게 같이 가야겠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 정도는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물론 그것이 정책적으로 제가 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굉장히 조금 급하게 시행이 된 면이 저도 부작용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가 진보 정권의 특성일 수도 있고 보수 정권인 경우에도 그런 이해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특히 문화의 문제니까 그렇다. 그럼 다음 예를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가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라든가 이렇게 바빠서 아줌마들이 막 움직이는데 식당 아줌마들이 이게 물 시킨 지 5분이 지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물도 안 갖다 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줌마가 성격이 나쁘고 나를 무시해서 물을 안 갖다 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식중 팔고 그날 저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때는 종업원을 한 3명쯤 써야 되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2명뿐이 안 쓴다든가, 4명 써야 되는데 3명뿐이 안 썼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줌마를 야단쳐야 될까요? 주인을 야단쳐야 될까요? 저는 이런 교육들이 예를 들면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중고생들이 법적으로 좀 제한은 있지만 방학 때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가서 파타임 일을 좀 하는데, 저희 조카도 이제 맥도날드 올해다 제가 조금 장애기가 있어서 저녁 때 데려가고 했는데, 이 저녁 때 이제 그날 일당을 이렇게 봤는데 그
거기 있는 점장이 돈을 주면서 아주 자기가 인심 쓰듯이 주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우리 조카는 점장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 친구가 좀 장애끼는 있지만 말을, 너 그렇게 네가 수고하고 번 돈을 받으면서 네가 왜 고맙다 그러냐. 그분이 고맙다 그러면 너도 고맙다 그러는 것이지 네가 이러한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고맙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그렇게 정석적인 개념 그런 게 아니고 어른이 주니까 그냥 고맙다 그러는 그 돈박이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노동의 대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이게 내 걸 받는다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예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술 한잔 드시니까 하시면 안 될 말씀. 나는 천당할 거다. 왜? 나는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100명,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내가 300~400명을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천당 보내줄 거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게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맞는데요. 본인이 말씀. 제 둘째가 29살입니다. 6명이 같이 다니는데 제 애를 빼놓고는 5명이 전부 실업자입니다. 회사 좀 다니다가 그냥 나와. 근데 완전 실업자는 아니고 일부는 대학원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자발적 실업자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6명 다 모아다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주는데 그 일부 애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1년도 못 뛰고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신문에서 나듯이 임금이 적어서 혹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만둔다. 그 2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반말하죠. 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뭐하냐 이러고 물어보고. 요즘 애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측면들, 노동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절대 진보로 분류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노동의 그 격렬함, 이 노동의 투쟁 강도가 센 이유는요.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모르다가 몇 번 무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분노를 표출해요. 스스로 자기 걸 지키다가 지키는 사람한테는 피해야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모르고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그 다음에 파업이 터지는 과정에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자기 시간의 근로수당 뜯기고 이런 것들 기업까지 합쳐져가지고 분노를 표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보수 쪽에서 먼저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 전체. 제가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노동부 22년째 지금 노동부 장관 자원변호사를 하는데요. 장관님 바뀔 때마다 제가 수능 끝나면 2~3시간이라도 노동법 교육시키자. 노동의 가치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 가르치자.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데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끝나고 커리큘럼에 부담 없을 텐데도 이런 거를 좀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연봉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은 연공급제입니다. 회사 들어간 지 10년 되면은 그냥 그 연수에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연공급제가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지금 그 반대되는 말이 이제 직무급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스튜어디스,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은 나이 한 50대 뚱뚱한 그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 승무원들.
날씬하고 젊은 아가씨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십시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기능이 달랐습니다. 50대 뚱뚱한 스튜어디스가 아기들 잘 재우고 우는 거 잘 그치기야. 다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이게 나이 들었다고 또 그렇게 월급을 두세 배 더 가져갈 정도로 더 잘할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직무국과 영문국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전형적으로 직무국제입니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제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봉국제 때문에 젊은 20대하고 40, 50대하고 한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거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호텔에서 체크인 해주고 체크아웃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직무국제로 바꿔야 된다 그런 측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거 맞죠? 맞는데 그러면 미국 호텔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근로자가 이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시집갈 때 그 미국 호텔 직원이 그 딸을 위해서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혼수비요. 우리 호텔에서 근무하는 50대 근로자는요, 딸 위해서 전세비를 내가 얼마를 부담을 해줘야 돼? 결혼식 장비를 어떻게 해줄까? 우리 사위가 큰 직장 다니는데 내가 뭘 해서 보낼까? 이 미국 50대가 고민 안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의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면은 50대 근로자가 연봉급, 직무급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얼만큼 큰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갔어야 성공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도 직무급제로 가야 된다. 제가 가지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토론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사회가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협조를 하려면 이게 아마 식민지의 경험이 우리한테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힘센 사람은 이제 일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회사에 좀 협조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를 어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용기로 평가를 하면서 또 회사에서 뒷돈 받으면서 이제 부패대 짓을 하는 그런 진짜 어영노조에 대해서 과감한 이 법조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독일,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세 국가가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탄력성이, 유연성이 굉장히 약한 나라다. 그럼 반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해고나 고용 안정이 가장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만큼 고용 불안을 느끼는 민족이 없어. 국민들이 없어. 아마 고용 불안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한 20년 동안 수십 배의 성장을 해왔다면 LG전자 A급 직원들의 반 이상은 지금 삼성전자에 있어요. 이게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돈 저렇게 버는데 LG전자 똑똑한 애들 그냥 내버려둘 수 없거든요. 그리고 스카우트에서 일부 갔습니다. 근데 왜 많이 안 갈까요? 우리 문화. 내가 LG 입사했는데 LG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삼성전자에 가봤자 텃세가 셉니다. 저도요 지금 대형 플랫폼에 명함 드리고 굉장히 폼 나는 것 같지만 3년 전에 제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 텃세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파교가 못 견뎌서 이제
화교 사회가 없어진 두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조직적 배타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참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몇 년 못 살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 자문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서 해외 노사진단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유럽 쪽에서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동양 사람들 이상으로 그 가족들 간의 오해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 10중 8구 무조건 회사를 그만둡니다. 떠날 우리 집사람, 내 배우자를 위해서 1, 2년 동안, 2, 3년 동안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회사 그만둡니까? 직장 하나 더 갖죠.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사람 편하게 해줘야지. 우리 일단 그만두면 40대 이후에 재취가 안 됩니다. 하게 되더라도 월급 거의 반값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직 문화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힘들까?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한 5위, 6위 중에 이게 들어갔다. 왜 이 임원들이 직원, 요번 주 토요일인가 직원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시위하는, 그때 신문기사 읽어보셨어요? 가면들을 쓰고 나옵니다. 왜냐? 사진 찍혀서 불이익 당한다. 불이익 당해서 잘리면 어때요? 아시아나 가는 거지. 유능한. 우리 아시아나한테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고소고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쁜 일 시켜도 하는 겁니다. 나가면 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 제도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죠. 공감을 하고 이제 좀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강의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러면 우리 노사관계가 왜 이렇게 왜곡되는가? 그 독재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민주화되는 그 발단은 노동운동입니다. 우리도 그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저는 중국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이북이신데 통일되면 우리가 형제들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북한 사촌 형제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이제 같은 동포들 살펴야겠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김현장에 온 이후도 그렇고 중국 노동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통일조국의 노동법,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옆으로 나갔지만 제가 요즘에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족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도 노사 문제, 이 독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 문제를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정권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여기서 이제 그 노동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걸 활용한 것이 전임자 제도와 복수노조 문제입니다. 자기네가 다 정권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회사가 노조를 관리해라. 그러려면 노조가 여러 개면 관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잘 다스려라. 얘네들 파업 터지면 회사도 손해고 국가도, 이런 식으로 길을 들였고, 그거를 위해서 전임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월급을 얼마를 주더라도 법으로 문제를 안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두 당근을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 이제 이거를 해결을 잘 했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을 해서.
그래서 뭐 이것이 좀 얼마 전에 해결되게 이것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이것이 항상 사회 문화적으로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도시화 현상이라든지 우리 지금 뭐 농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급속하고, 여기서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노사 문제는 2차 산업 수준이래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속도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있지만 이 나쁜 제도들이 또 자연스러운 노사 관계의 발전을, 성장을 막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파업을 무서워해야 되고, 그리고 지나친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자들이 무서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려면은 이런 거를 간접 경험도 필요하지만 바로 옆에 회사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은 우리는 좀 자제해야겠다.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이런 그 학습 효과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생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갑자기 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마불사라고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GM대우나 그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를 문을 닫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닫을 수도 있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뭐 조심스러운 거라는지만요. 닫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산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저렇게까지 GM대우 직원들이 왜 저럴까? 이러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되면 절대 못하고. 근데 망하는 효과를 못 본 거죠. 우리가 결정적인 게 쌍용차 때도 하여튼 결국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게 회사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한 경험과 학습 효과가 적었다. 그것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 20, 30명, 뭐 2, 300명 이렇게 작은 회사들에서 한 6, 70년도부터 무리한 파업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해보기도 하고, 이제 산업 발전이 빠른, 그러면서 성숙하게 지금 서구 사회같이 파업은 우리에 걸리기도 하지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경험이 쌓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전무하다. 그냥 하여튼 문제점만 일단 짚어봅니다. 그 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패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쇼를 하더라도 사회 개혁을 할 때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전체 개혁을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를 정치개혁, 두 번째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개혁. 최근에 모든 나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데 앞에 둘은 기득권층의 개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동개혁은 없는 기층 민중에 대한 개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정치권이 뭐 선거구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개혁하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벌개혁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재벌개혁이나 경제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막바로 기층민중에 대한 노동개혁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교과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있는 사람부터 형식이라도 그렇게 갖춰야 되는데 막바로 없는 사람에 대한 개혁. 그것이 제가 지적하는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노동에서 보면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55세 보통 통용되는 정년을 법으로 강제해가지고 60세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도. 이거는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대체휴일 제도.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면 월요일, 화요일날 쉬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보통 노사관계 노동법 법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큰 선물은 몇
한 1, 2년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감춰두고 있다가 항상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전체 양보해야 되지만 노동계도 양보하고 개혁을 해야 돼. 그럴 때 브랜드 마케팅을 마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그냥 허공에다가 인심 쓰듯이 해놓고 근로자들이 막 박수 치고 그리고 6개월, 1년 있다가 갑자기 성과연봉제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애한테 실컷 사탕 같은 거 잔뜩 주고 종합선물센터 줘놓고 몇 달 있다가 뭐 그런 거 탁 끊치고 너 뭐 몇 시간만 자고 공부해라. 그게 바보 아닙니까? 너 이 종합선물 세트 줄 테니까 너도 이거 하고 꼭 요번에는 10등 안에 들어라. 아무리 애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순리인데 우리는 이 큰 선물을 제가 노동법 35년째인데 1년에 이런 큰 선물이 한 4, 5년에 하나씩 나오는 큰 선물들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그냥 전략 전술 없이 써버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분이 이런 결정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번 정치권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성공한 것도 여러분들도 잘 모르십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사용자도 그렇지만 근로자한테도 반대가 많았던 문제 아닙니까? 요거를 통과시키면서 써먹었던 게 뭡니까? 국가공휴일이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데 일반한테까지 적용. 이거는 당근입니다. 아주 작은 당근입니다. 요걸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 종합선물 세트 유치한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노동계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집단이 있다, 노동계는. 그러면은 다 좋고 다 나쁜 거 없습니다. 팔한테 좋으면 이한테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대하는 이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명분을 줘야 됩니다. 선물을. 그것이 노동계를 상대하는 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저희들 그거를 이제 미스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들 보신 비정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공항공사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바로 방문을 해가지고 모두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주의가 크게 되실 텐데요. 비정규를 쓰는 원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는 성수기 비수기 때 인력 운영의 플렉서빌리티가 비정규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공식적으로 잘 안 듣지만 세 번째는 노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정규가 노조 만들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안 하면 되니까요. 보통 이 3가지를 달성한 원인으로 보는데 나타나는 형태가 또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라고 요즘 기사하고 비서들 많이 쓰는 2년 쓸 수 있는 파견 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조립을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서 만들었거든요. 바퀴 달고 방바 달고. 그 이제 협력 사내 하청이 도급 근로자가 있고 요즘에 또 국회도 그렇고 이 국회 급식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국회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도급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못 채우는 거죠. 5번째는 요즘 택배기사 개인 사업자라 그러는데 하는 일은 근로자하고 유사 특수고용 근로종사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정규직 저렇게 5가지 정도 그러면 언뜻 듣기에도 아시겠지만 5가지의 발생 원인도 다르고 이게 이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문제를 비정규다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어프로치 하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리고
공항공사라든지 케이블 TV, 백화점 이런 데는요, 우리가 비정규의 백화점이에요. 비정규 숫자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비정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우선순위죠.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근데 그것이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그 5개 종류의 비정규의 그 실태가, 그것을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비정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살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때, 야, 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사관계를 위해서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뭘 하나 해결해 줄까? 그럼 이겁니다. 이거는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이 9.7%인가요? 10%가 안 됩니다. 지금 OECD 평균이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10% 안 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노조가 막 저렇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 무슨 10% 미만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노조 조직률이 85%입니다. 근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엊그제 신문 통계로 나왔는데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이머까지 포함한 임금 비교가 100대 48. 근데 단시간은 빼야죠. 그렇죠? 그거는 빼야 되면 저희가 보통 100대 한 55 내지 100대 60 정도 잡습니다. 근데 55 받는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9.7%라 그랬는데 대기업 노조 조직률이 85%다 그러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한 5%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55 받는 사람은 노조 조직률이 5%인데 왜 100을 받는 사람은 85%?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어느 분이 오실까 때문에 이 강의 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노동법 강의는요, 제가 작년에 성희롱 강의 거의 1, 2등 하는 명강사였는데, 올해 이거 미투 사건 터지고 강의 나갔다가 원래 3번 하기로 했는데 첫 번 강의했더니 여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강사를 다시 못 오게 해라. 그래서 제가 2번을 못 나갔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가, 내가 성희롱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옛날에는 누가 보기에도 불쌍한 그 여자 직원이 불쌍한데, 이건 거의 둘 간의 문제거든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남자 편을 들었다. 근데 미투가 터지니까 이건 너무 뜬금없이 100% 그냥 여자가 얘기하면 너무 다 믿어준다. 그래도 그건 할 수 없다. 여태까지 너무 여자들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현상이다. 3번째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미스가, 요 다음엔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든지 하지도 않은 걸 했다든지,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네? 생기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4번째 단계로,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투 문제, 성희롱 문제가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이랬는데 3번째를 탁 띄워놓고 이제 저한테, 근데 이 노사 문제 강의가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그 성희롱 강의를 제가 이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그룹에서 그거 작년에 들으니까 좋던데, 그러고 사장님들이 불렀습니다. 이제 다 친하니까. 그 회사 큰 회사입니다. 세계 한 3위 되는 회사인데 주변에서 망신당했다는데 그것 좀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했더니요, 기립박수 받았어요. 이게 5, 60대 그 아저씨들한테 강의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했었던 거예요. 노사 강의 똑같습니다. 여기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하여튼 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모습,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좀 진보적 분들이 와 계셨으면 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쉽지만 그 정말 근로조건 낮고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받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률을 너무 대기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노동단체가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전문가분들한테. 아까 비정규를 비정규로 부르지 말고 5가지 종류를 따로 불러라, 따로 분석을 해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요, 연봉 2, 30억 받는 근로자부터 2, 3천 받는 근로자가 똑같이 100% 똑같이 규율을. 근데 근로자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는 삼성전자 부사장급까지도 근로자다. 발전이 돼 있는데 그 천차만별의 직종, 천차만별의 업종, 천차만별의 그 소득 수준을 갖다가 똑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노사 정책, 노사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것이 전부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별연맹의 중요성과 독립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득이 적은 쪽 산별이 강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산별도 이 없는 쪽이 좀 약합니다. 오히려 많이 버는 쪽. 예를 들어서 이것만 특정 하여튼 금융 쪽은 연봉이 지금 1억을 상회하는데 굉장히 단결력하고 투쟁력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도 저 금융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총연맹 위원장이 어디 출신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20, 30대부터 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저소득 산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금 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건 민노총의 한계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도 선거 조직입니다. 정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비 많이 내고 조합원 수 많고 대의원 수 많은 귀족연맹, 좀 표현이 이거 잘못됐습니까? 고칠라 그랬는데 한국 김민표 변호사 일르지 마세요. 이게 조금 고소득 연맹 위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이 저소득 근로자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 참여율도 적습니다.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목소리도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식사하면서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노사 문제가 지금 다른 분야도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떤 신문 기사 보면은, 신문 기사라기보다 뭐라 그러나요?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참 이 사람 글 잘 썼다. 이거 통쾌하네. 이런 글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보시잖아요. 그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노동 주제로 한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4월에 쓴 거 외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경제 전문가나 혹은 복지 전문가나 교육 다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 한두 분, 두세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노동 전문가 중에 내가 이 사람 친하다, 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요번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법적으로 68시간까지는 허용된 데는 그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68시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고 우리 옆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전부가 접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
그래도 오면은 공정거래랑 텍스하고 이렇게 M&A 하려고 그러지 노동법 안 하고 정말 필요한 분야. 제가 대기업 그 노동법 강의 나갔을 때 하는 얘기가 이 회사 20몇 개사 중에 90%가 노조가 가입돼 있고 한꺼번에 10몇 개씩 파업이 터지는 회사인데 이 창업주의 2, 3세가 내가 알기로는 25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한국의 대학 나와서 MBA 갔다 와서 다 하는데 2, 3세들이 전부 재무, 기획 이런 것만 했지 그렇게 노사공주가 터지는데 2, 30명 중에 손자, 아들 중에 인사 쪽에 와서 너무하는 2, 3세는 한 명도 없고 과연 우리가 노사 문제에 대해서 누굴 탓할 것인가 이러한 무관심과 이렇게 우수인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초래한 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노동부하고 경총하고 한국노총민노 중에 석박사들이 독일 한번 가면요 노동단체에 몇십 명씩 됩니다. 석박사들이. 뭐 석박사가 꼭 잘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필수 인력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고요. R&D 인력은 꼭 기술 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건 옛날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수환 주기경, 황철 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옛날에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이 굉장히 운동권이었는데도 보수 쪽에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참 아쉽게도 40대 때 단명을 해보셨는데 이런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분이 하나도 없을까? 이제 아쉽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대형 로펌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받는 사건은 회사 측 사건을 많이 합니다. 무료별로는 이제 김변을 받고 있지만 버스 택시 같이 아주 가난한 데는 이제 돈 안 받고 제가 20년 동안 무료.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버스 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구속되고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100% 무료 변론을 해서 무료 변론하니까요 판사님들이 90% 석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도 꽤 많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사측으로 이제 노동사건 법정에 서서 변론 한참 하다 보면 재판이라는 게 상대방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노동조합도 공격하고 잘못할 때도 많죠. 나와서 멱살 몇 번 잡고 근데 상대방 변호사가요 말려줘야 돼요. 저는 표정을 보면 이 공범이에요. 오히려 방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노동계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국을 보더라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해결책은 우리가 끊임없는 타협을 위한 노력인데 그 접점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파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더 법정에 티셔츠 입구나.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투쟁의 모습을 자꾸 보이고 사측, 대리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뒤에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질적 양적인 보충이 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좀 빨리 가요. 고용부 문제인데요. 지금 고용부가 옛날에는 단순 업무만 하다 이게 고용부 자체의 문제가 고용이 없었을 때 노동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사기관과 정책기관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청이 일부 정책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경찰청이 수사 기능이 90%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나름 그 노동부도 이제 부당노동행위나 여러 가지 노동 형사 문제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잘 안 되고 양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다 이제 고용까지였죠.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 교통정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에 대한 좀 개념 정립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부서인데 고용까지 얹어놨기 때문에 전문성화 때문에 여러
항공파업에 긴급 중지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나라는 이걸 노동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긴급 중지권을. 근데 미국은요,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산업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은 노동부라는 건 노동조합하고 언제든지 껴안고 같이 이 생사 고락을 같이 하는 이런 부서인데 이런 매를 때리는 짓까지 같이 하면 비효율적이다.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정책 기능 고용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했을 때 구속영장 치고 하는 역할, 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료제도 운영 자체부터 전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순환보직 같은 거는 좀 노동부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조금 고려해서 전문성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 총연맹 눈치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또 사측 눈치 보다 보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소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말씀드린 이게 창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액수가 지금 4조입니다. 이 창피해.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영노조들을 조금 엄히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노조의 그 뒷돈 받고 이러는 것도 아직까지 심각합니다. 좀 수사 기능을 확대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이제 투자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노동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산재 투자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런 데 문제 생기는 거에 우리가 그냥 투자 OECD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 이 정도가 아니고 5분의 1 이런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한두 명 죽는 거에 대한 그 심각성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다른 분야들은 다 통일 이후에 각 분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노동 문제 통일 이후에 그걸 연구한다는 말씀, 다른 분야도 지금 우리 전문가가 너무 빈약하지만 통일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노동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탈북 노동력을 여기서 양성시켜서 북으로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만 연구를 했지. 과연 그쪽에 지금 기본 인권이 안 돼 있는데 노동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남한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또 60, 70년대 같이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전혀 없고요. 그래도 저는 변호사지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도 그렇지만 노동도 똑같습니다. 중국은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하고 지금 공회로 밀어붙이고 있고, 베트남 복수인 노조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베트남식이 맞는 것 같은데 베트남 노동법은 아직까지 잘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디선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점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없어야 될 때는 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는 없고, 조금 더 많이 보니까 조금 없어도 되겠다, 없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조금 그런 불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점이지만, 이 해결책을 위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다녀오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북유럽의 노사정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가져가야 된다 하고 막 거품을 품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C급이라고 보십니다. 그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건 우리의 나갈 길이 아니라 세계 전 인류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30여 년 동안 뭘 했냐 하면은, 초기에는 막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주먹질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인가는 의사 아닌 의료 종사 전문가의 급여 수준이 150대
우리나라 간호사와 의사의 월급이 과연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게 사회적 모델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까지 이 사람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돼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고 와가지고 글로 가야겠다. 그 전에 노력을 해야죠. 서로 대화하고 상대로 내 거 양보하는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어떻게 달 것이냐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같이 삭발해야 됩니다. 노동 단체 앞에 가서 희생과 양보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직자의 희생과 전문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한테 성공 사례가 없냐? 있습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그 제도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제도를 이제 개선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획기적이기도 했고 양쪽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5년, 3년에서 13년을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년 이런 문제도 그렇게 졸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이때는 노동 주체가 있었거든요. 전문가 주체가. 그래서 이런 우리의 성공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의 수용을 감안한 유예제도 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어디 가서 어떤 전문가 그룹에 얘기했더니 그럼 당신이 하면 정답이 있겠냐. 근데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보겠지만 만약에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면 2년, 2시간씩 8년 28, 26 하면 딱 50시간 되거든요. 1년에 2시간씩 감축시켜줘요. 물론 300인 이하는 그 시행 시기는 똑같이 해서 1년에 2시간씩 했으면 시행은 굉장히 힘들지만 산업에는 굉장히 편안한 제도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타협을 할 때는 항상 이해관계가 덜 되는 4차 산업이나 이런 소프트한 거나 이해관계 덜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뒤에 점은 잘못 온 거예요. 이건 좀 잘못 왔어요. 이상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췄어요. 질문이